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2000선 부근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큰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단을 계속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적 회복, 그리고 국내 경제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유동성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유동성은 제한적인 것일까요? 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보고요. 또 시장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슈는 M&A입니다. 최근 글로벌 국제금융시장에서 또 하나의 화두를 들자면 바로 M&A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신규 설비 투자도 늘리고 있지만 또 하나 늘리고 있는 돈으로 지금 사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을 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국 업체들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업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업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다른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IT 업체들끼리의 M&A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트렌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거래액과 거래 건수를 놓고 봤을 때도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올해의 흐름,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이제 재작년이 되겠죠. 2012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건수나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건수 자체는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금액은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중국의 내수업체들끼리 덩치를 키우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중국 업체가 해외 업체를 인수한 경우, 반대로 중국 업체가 해외 업체 인수당한 경우, 이것이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거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업체들 내끼리에서, 중국 내에서 IT 업체들끼리 서로 덩치를 키우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어떠한 업체들이 이렇게 공룡처럼 계속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중국의 빅브라더스 3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 그리고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네이버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텐센트의 M&A 행보를 보시면 앞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의 내용들을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2012년 이후의 흐름만 놓고 보게 되면 게임과 관련된 또 메시지, SNS와 관련된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흐름까지 흡수해 나가면서 텐센트는 SNS와 게임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굉장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스타트업 기업들, 작은 기업들을 인수하는 흐름에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많습니다만 의외로 미국, 한국 이런 업체들도 있죠. 최근에 한국은 CJ게임즈 지분을 인수한 거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카카오톡의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SNS와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바이두가 나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 그다음에 여행 관련 정보,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보안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텐센트에 조금 뒤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가장 크게 인수했던 것은 와이어리스 웹소프트라고 해서 모바일 앱을 배포하는 플랫폼 가장 비싼 가격에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바이두라고 하는 업체도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중국 인구, 또 중화권 인구, 중국어를 쓰는 인구만 따져도 전 세계에 거의 한 15억 뭐 이상은 되겠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분의 1,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 정도의 인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구만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검색 엔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한국과 중국에서 약진하고 있는 네이버와 바이두, 이들도 계속 무언가 M&A를 통해서 덩치도 키우고 내실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에 상장하는 알리바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에 가깝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인터파크 같은 업체와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여행과 관련된 부분, 또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흡수합병해 나가면서 금액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미국에 상장하면서 늘어난 자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M&A를 시도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중국의 이 빅브라더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중국과 미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탱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애플에서 나왔던 일종의 전화 앱, 뭐 메시지 앱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앱이었는데, 영상 전화할 수 있는 앱이었는데, 그런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선진국의 기술은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자국 내에서는 계속 합병을 해나가서 자신들의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들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중국 업체들은 최근에 M&A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과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미국 업체들도 M&A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애플은 행보를 약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흐름인지 애플의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좀 살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애플이 그렇게 큰 금액의 인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디지털 음악과 관련된 업체 하나를 인수를 했죠. 이런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유료 스트리밍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디지털 음악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분야별로 조금 다른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악을 다운받는 형태, 그러니까 거기 시장에서는 애플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경향이 어떻게 갔느냐,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월 정액으로 무제한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이버가 됐든 뭐 멜론이 되었든 아니면 뭐 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앱이 되었든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최신 유행곡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좀 진한 음악도 혹은 뭐 분위기에 맞춘 음악도 또 시대에 맞는 음악도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음악을 꼭 사서 소유하는 그런 형태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스트리밍 형태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살펴봤던 디지털 음악 시장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스트리밍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애플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다운로드 시장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이전에 아이팟을 중심으로 했던 음악기기서부터 쭉 유지되었던 아이튠즈가 다운로드 시장에선 1위지만 그 외 시장, 스트리밍 시장에선 굉장히 뒤처진 순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으로 보시면요. 지금 스트리밍 쪽에서는 판도라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아이튠 라디오라든지 아이튠즈 라디오. 그러니까 아이튠즈 라디오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무언가의 브랜드가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치 오디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비치 오디오는 잘 아시다시피 닥터드레라고 하는 헤드폰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중요한 건 가장 많은 유료 곡수를 갖고 있는 스트리밍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업체를 인수해서 생각보다 비싼 가격으로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와 관련된 흐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최근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애플의 신제품 여러 가지 모두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6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뉴 아이패드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 또 하나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애플의 아이워치죠. 애플의 아이워치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헬스입니다. 향후 헬스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의 핵심 웨어러블 기기가 바로 아이워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워치 같은 경우에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모두 이끌어가기에는 애플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스 키트를 공개를 하고 아이워치나 아이폰을 통해서 실제로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래쪽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모두 서드파티 업체들에게 넘긴다. 서드파티 업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뭐 장악하고 있는, 한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라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키트를 공개하면 그것을 보고 애플에게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혹은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업체들이 바로 서드파티 업체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 이 헬스 키트를 공개를 해서 EMR이라든지 뭐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결 앱이라든지 이런 앱 같은 것들, 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을 포함해서 다양한 소형 기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은 모두 서드파티 업체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죠. 원래 애플의 전략 자체가 자신은 하드웨어는 안 가지고 있고 머리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다리는 모두 줘버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폰 제조는 모두 중국, 대만 이런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품은 한국에서도 많이 가져다 쓰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실제로 애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헬스 서비스에 여러 가지 제공하는 앱들이라든지 그 외 기본적인 기기들에 대해서는 서드파티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현재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 중에서 이제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기기들이 핵심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핵심 기기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 예를 들어서 크리에서 LED를 제공을 하고요.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을 통해서 뭐 필립스라든지 한웰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애플이 혼자 만들 수 없는 아이홈 서비스의 다양한 가전제품들이라든지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건 뭐 서드파티 업체라고 하긴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개발자 회의 내용 중에 또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IT 빅브라더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중국은 M&A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의 경쟁력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면 자, 미국 업체들은 그 단계는 이미 지나서 향후 서비스의 발전을 서드파티 업체들과 함께 가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들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은 주워 먹기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키운 덩치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 미국은 이미 서비스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서비스에 누가 참여할 거냐를 지금 조직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 IT의 큰 축을 잡을 수 있는 G2의 흐름이 미국은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를 구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현재 좀 더 업황을 다지기 위한 또 업황의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한 M&A 덩치 불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삼성은 독자적인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스마트 가전 서비스를 혼자 가져가기 위해서 가전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패드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드로이드에 좀 종속이 돼 버렸지만 안드로이드와 리눅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타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스스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팜사를 인수를 해서 슈레패커드가 갖고 있던 팜사 웹 OS를 인수를 해서 스마트 TV에 쓸 수 있는 OS를 자체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이 너무 앞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내 IT 서비스, 제가 IT 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향후 내가 들고 있는 IT 기기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아이패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패드로 향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너무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중국의 M&A 트렌드, 그다음에 미국의 이 파트너 트렌드와는 우리는 아직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자체 OS를 준비하고 자체 플랫폼을 강화시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국내 IT 기업의 빅브라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나 다음 같은 경우에도 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있죠. 해외 쪽에 잘 성공적인 모델을 안착시킨다면 뭐 네이버 라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커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엔터주.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콘텐츠라서 플랫폼의 영역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들 업체들의 향후 흐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상장이 언제쯤 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중국과 모바일 시장에서 얼마나 더 영향을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 얼마나 협업 관계를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그나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SM이나 YG 엔터, 그다음에 또 플랫폼의 일종으로서 네이버와 함께 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컨텐츠 그 외 영역까지도 살펴봤을 때는 CJENM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타이젠 혹은 그 외에 독자적인 OS 혹은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키면서 가져간다면 굉장히 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에 애플이 만든 OS를 안착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로도 진출하고, 그리고 컴퓨터, TV, 헬스케어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진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장악하려고 하는 게 구글과 애플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둘의 헤게모니 싸움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한 발 집어넣어서 그들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만약에 구축해낼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전기를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저밸류에이션 종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밸류에이션 종목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 영역까지 가지 못한다면 아마 핵심 부품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대응이 어렵습니다. 종목 골라내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요. 전체적으로 탄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탄력이 줄어든 시장에서 과연 바닥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 영역의 종목,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는요, CJ그룹주들 최근에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주가는 왜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실적 때문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1년도에 실적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가 반등의 근거는 계속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4%에서 2013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꾸준하게 개선된다라는 거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기 때문에 늘어난 매출만큼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현금 흐름으로 당겨서 주가를 계산했을 때 현재의 주가가 여전히 낮다. 그래서 이번 올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조금 비싸지만 향후 좋아질 실적을 고려해보면, 그러니까 미래 EPS를 끌어다 오면 현재는 전혀 비싸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CJ제일제당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업부의 실적 개선 요인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요. CJ제일제당 출발이 뭐였죠? 원래는 이건희가 아니죠. 그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원래 쌀집에서 시작한 건 알고 계시죠? 그 쌀집에서 이제 서서히 나간 것들이 해외에서 사탕수수 같은 것들 수입해서 원당, 제분, 이런 것들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CJ그룹이 어찌 보면 삼성그룹의 하나의 또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CJ그룹의 CJ제일제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재 부분입니다. 음식재료 소재.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 밀가루, 설탕, 식용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쪽의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이 뭐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여전히 뭐 4%, 6% 제한적인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율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뭐 소맥, 원당,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입하게 되는데 이 수입 가격을 좌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죠. 근데 최근에 워낙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환율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이 조금 들쑥날쑥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환율은 좋아졌고 원재료 가격은 안정을 찾고 있는 이 과정에서 향후 이익률의 개선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들 잘 드시는 뭐 3분 요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레토르 특식품 같은 것들이 일종의 가공식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런 가공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저는 TV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TV에 최근 이 식품 채널들, 그러니까 뭐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뭐 푸드 채널들을 살펴보시면 최근에는 마트에서 나온 음식만 갖고 요리를 만드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레토르트 식품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소구력이 높아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품 가격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는 과거에는 물가 올라간다고 계속 막기만 했었지만 최근 물가가 안정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물가 약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하게 다 올라가고 있죠. 뭐 음료 가격,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과자 가격을 포함해서 라면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들의 전반적인 가격들이 모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점에서 결국은 이쪽에서도 양호한 이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업부를 살펴보시면요. 이 사료 부분인데 사료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가장 이익률이 낮은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료 부분도 원재료 가격의 하락, 옥수수 가격의 하락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은 바이오 쪽인데 이 바이오 쪽은 제약사업부와는 약간 다릅니다. 사료 쪽에 일종에 넣는 바이오 재료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라이신이죠. 라이신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이 적자 나면서 결국은 제일제당의 밸류에이션이 깨졌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라이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제자리를 찾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에서 흑자 혹은 뭐 이익 분기점만 맞춰줘도 전체적인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이신 가격이 반등하고 또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에 최근에 CJ제일제당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뭐 분야 금액은 크지 않지만 뭐 제약사업부라든지 그 다음에 운수사업부 이 두 가지 쪽에서 이익률 개선, 특히 운수사업부의 이익률 개선 이런 것들은 이익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동안 적자 사업부였던 것들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나타나는 플러스 알파 효과는 2배라는 거죠.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뒤집어지면 실제로는 플러스 4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반영되면서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실적 회복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놓여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관점은 최소한 홀딩 정도, 그러니까 중립 이상 정도, 매수 정도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추격 매수하고 비중을 더 싣고 이 정도 가격에서도 공격적으로 사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인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 원재료 가격과 관련돼서는 기상이변 가능성.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급격한 폭우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기상이변과 관련된 전조가 아니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경우 환율이 어차피 빠르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뭐 천원선 부근까지 제한적인 흐름일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부분 쪽에서는 이익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정부의 정책의 문제 가능성, 그 다음에 라이신 가격 아까 살펴보셨지만 너무 급하게 내려왔다가 좀 더 급하게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뭐 추세가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신 가격이 지금 반등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시 꺾여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2분기 실적의 개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분기 실적의 발표 과정에서도 확인돼야 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만 30만 원 아래에서 만약에 사셔서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엔 적극적인 홀딩 전략 정도는 충분히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되도록이면 주종을 이용해서 사시고 30만 원권 위에서는 바이앤홀딩 전략보단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제고시키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자 의견을 계속 낮추고 있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 번 확인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LG전자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뭐 LG G3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 다 필요 없고 일단 LG전자의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PBR 기준으로 한 배 정도의 수준, 거의 0.9배의 수준까지 낮아졌다라는 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를 가지고 있어서 저평가된 것은 맞는데 절대 저평가 영역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2분기도 실적 예상보다 좋아질 거야 라는 것과 함께 G3가 의외로 잘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이제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폰, 그러니까 플래그십 제품과 LG전자의 플래그십 제품의 판매량을 보면 게임이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만 대 팔릴 때 20만 대, 30만 대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펜텍은 그거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좀 더 밑에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G 시리즈가 나오면서 약간씩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격차 차이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쏟아붓는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격차가 그렇게 빠르게 줄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자료를 조금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 휴대폰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휴대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판매량이 같다. 그러니까 갤럭시 S5가 한 15대 나가면 거의 한 10세대, 12대 정도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실제 판매량을 제가 신문 뭐 기사에서 찾아봤더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한 12만 대, 뭐 100만 대 정도 나가게 되면 그 중에 한 6, 70만 대 정도는 G3가 나가더라라는 거죠. 그 G3가 나오면서 적어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G3가 이번에 또 엄청나게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 100개국 정도에서 동시 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는 눈치 보면서 슬슬 출시하다가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내놓고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이 종목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가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스마트폰 출하 대수와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 뭐 비중이 이제 2014년 후반대에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투지폰, 아직도 이머징 마켓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일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비중은 늘지 않지만 출하 대수가 중국으로 늘어나면서 아마도 좀 빠르게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현재 주가를 위로 밀어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의 이익이 좋아질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일단 1분기에 LTE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보시면 애플과 삼성과 이 LG의 격차는 너무 크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두 업체가 지금 70%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30%를 중소업체들끼리 다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TE 스마트폰의 점유율 LG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상위 두 업체와의 격차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중국 시장에서는 1위가 애플, 2위가 쿨패드,
3위가 삼성. 아직 LG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이번에 명함을 내밀게 되면 뭔가 조금 판매량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의미 있는 판매량을 보이기 위해선 적어도 두세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두세 달 안에 뭐가 나옵니까? 아이폰 6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거기다가 신제품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하반기 9월 달만 되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 4와 아이폰 6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폰에 뒤지는 이 LG 쪽에서 다시 눌릴 가능성이 3, 4분기엔 충분히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그래서 2분기에 영업이익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가 흑자 전환해서 계속 이익을 늘려나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반기 들어서 아이폰이 많이 팔릴 때는 줄어들다가 그 후에 새 모델 나오면서 다시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인 것 같은데 이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미 이제 하이엔드 폰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제가 보기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약간의 디자인 차이, 그 다음에 그 브랜드의 충성도 차이, 이런 거 정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2분기에 이렇게 많은 마케팅비를 쏟아부었는데 과연 양원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쏟아붓고 있는 마케팅비가 판매량으로만 연결이 된다면 설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미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종목의 최근의 주가 상승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PBR 1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0.9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약간의 실적 개선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빠르게 오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주가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은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의견 드릴 수 없는 이유는 2분기에 가전제품, 일부 TV와 함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에어컨 실적 좋아질 수 있고 MC 사업부도 G3가 많이 팔리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익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좋아질지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다. 그리고 3분기 이후, 즉 9월달, 3분기 말이죠. 9월달 이후에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애플의 신제품, 삼성의 신제품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주가가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약간은 보수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밸류에이션이 한 배 수준, 한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2배, 1.1배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6만 원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의 가격이 되겠죠. 그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매력도가 크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는 한국은행 조사부 자료를 한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 상황 및 여건 점검이라고 하는 리포트인데요.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이 리포트를 쭉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미국의 주택시장을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사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리포트 원문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던 한국은행의 자료를 직접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 주택시장이 미국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아마 이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주택시장 방향성에 대한 의문은 없다. 다만 탄력은 줄어들 거다라고 저는 꾸준히 외치고 있고요.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말로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투자 추이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금 미국의 분기별 주택 투자 증가율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하는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연속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점점 각도가 이렇게 눕고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점점 언덕이 완만해지고 있는 이런 형태.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 탓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 1분기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씨 탓이 과연 2분기까지 연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과거에 이제 미국 경기가 장기적으로 쭉 한 40년간을 살펴봤을 때 이 지금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이 일종의 이 불황기입니다. 근데 이 불황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주택 경기였거든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황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서 항상 경기를 살려내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불황기에서 약간 제자리를 찾는 듯 하더니 다시 투자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이제 살펴보시면 부문별 기여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중개수수료 부분. 이쪽에서도 중개수수료 부분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신축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줄고 있지만 주택보수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중개수수료가 줄면서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이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면 결국은 2, 3년간 이어져 왔던 주택시장의 회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주택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왔고 실제로 지표를 보니까 지표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고용이 약간 개선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택의 현금 거래 비중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대부분 원래 모기지, 신용을 이용해서 모기지로 주택을 사게 되는데 이러한 모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금으로 바로 구매해버리는 그런 금액들이 많이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것 같지만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탄력이 줄어들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덜 사거나 아니면 주택가격의 가격 회복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너무 회복이 덜 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단기적인 분석과 중장기적인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다음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에서 보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고용은 조금 좋아졌지만 대부분 임시직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관련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 금리만 낮으면 얼마든지 돈을 장기로 빌려서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미국의 금융시장은 이런 장기 채권들의 돈이 계속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장기 채권을 바탕으로 다시 이것을 또 유동화해서 그 자금들을 또 다른 데 재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크고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돈을 운용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모기지에 묶이든 어떻게 되든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용관리만 잘하면 미국에서 집 하나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향후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의 질적인 회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양적인 회복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고용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주택 구입 심리가 좀 꺼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구입 심리도 내려가고 있고, 신규 모기지 대출도 그동안 신규 모기지 대출의 상당 부분이 갈아타는 거였죠.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거였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갈아탈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게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제는 재모기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구입 심리도 떨어지고 신규 모기지 대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단기 주택 시장의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면요. 자, 지금 임대주택과 판매주택,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뚜렷한 차이가 나오는데요. 자, 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의 공실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판매주택의 공실률은 최근 들어서 거의 안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건설 지출도 다가구주택은 한 70% 정도 회복을 했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직도 회복하려면 멀었습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호수 기준으로, 지금 주택 착공의 호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단독주택은 거의 회복을 못했죠. 다가구주택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나타났던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이 이런 양적 지표를 살펴봤을 때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기존의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국 주택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또 그게 이제 대부분 매물로 잡혀있던 것, 혹은 뭐 은행에서 담보로 잡히면서 매물로 나왔던 것들이 아주 크게 소화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다가구 주택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가에서 임대주택으로 옮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서민들의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자가했던, 모기지를 했던 사람들이 모기지를 포기하고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돌아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국 주택시장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도 보시면 지금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FHFA 지수, 그러니까 전체 주택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수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별 격차, 유형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주택시장의 업황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도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새로 지은 주택, 그러니까 이제 새 주택에 아무래도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신규 주택 전세는 없어서 못 파는데, 조금 뭐 노후된 10년, 20년 된 아파트는 안 팔리거나 전세도 잘 안 받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가격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정체에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가격 격차도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2009년 이후로는 이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주택 면적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약간씩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택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흔히 얘기하는 부자들의 주택들, 그러니까 좀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택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택 시장에 지금 2, 3년간 이끌어왔던 가장 중심축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주택 시장이 장기적으로 무언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택시장의 붐이 일어난다든지, 새로운 투자 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자, 다음 그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이미 주택을 사서 살고 있는 5, 60대보다는 3, 4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래 주택 구매자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최근에 뉴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차는 벤츠 몰고 다녀도 집은 전세 월세라도 괜찮다. 왜? 집은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거기에 투자하기보단 현재 내 생활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차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도
60대 사람과 그 20대 초반의 사람들과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좀 이쪽 그림을 보시면 30, 40대의 전반적인 소득 증가율이 최근에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전체 세대보다 오히려 30, 40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주택을 곧 구매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주택 구입 여력 자체가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자, 미국 금융권은 대출 태도를 완화하면서 최근에 대출률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묻어뒀던 돈을 오히려 밖으로 풀면서 약간의 이제 회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대출 태도는 완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대출 나간 사람들의 대출 점수를 보니까 760점 이상의 대출만 계속 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신용등급 예를 들어서 2, 3등급 이상의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늘려주고 있고 오히려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출은 점점 줄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신용이 안 좋아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을 늘려주고 잘 살게 해줄 거냐라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20대들이 전부 학자금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죠. 거기다 학자금 대출 포함해서 뭐 생활비 대출까지 받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신용카드 대금, 그 다음에 이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대학을 다녔고 이제 졸업한 그 호경기에 이제 대학을 다녔고 졸업을 한 사람들은 빠르게 대출도 갚고 집도 사고 이런 흐름을 보였다면 현재 지금 20살에서 24살 혹은 뭐 28살까지 좀 더 범위를 넓혀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향후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고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채무가 없는 사람, 학자금 대출을 지지하는 부자층과 그렇지 않은 서민층의 전반적인 리스크 스코어, 즉 신용 점수가 계속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비채무자, 채무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좋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대출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점수가 계속 낮아지거나 정체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대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쪽인데 이쪽의 점수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미국의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건 그동안 장기적인 주택 수요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투자 수요였습니다. 어떤 투자 수요였냐? 우리나라처럼 투기 수요였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들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최근에 보면 압류주택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주택가격을 비교한 그 비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미국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바닥을 받치고 있었던 이러한 매수 세력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주택을 사야 되는 젊은 인구들의 소득도 떨어지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재무구조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한번 뭐 붕괴가 되는 그런 사태가 뭐 올 가능성은 지금은 적다라고 보여지지만 향후 또 크게 2006년도 7년도처럼 크게 이제 주택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선 부자들에게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자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자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이미 2007년도 8년도에 그렇게 큰 사태를 겪은, 불과 몇 년 전에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붐업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7년도 8년도에 그러한 주택붐은 관련된 파생 상품들의 비정상적인 성장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금융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그런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미국의 주택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통해서 이제 주택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주택 개보수 수요에 있어서 가장 핵심 종목이었던 홈디포가 장기적인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정체에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커버리지가 넓은 풀테홈스도 주가가 정체에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톨브라더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주택시장, 주식시장의 이 주가 반영도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둔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어떤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12년도에 주택시장 회복에 따라서 소비도 회복된다. 이 소비의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종목군들의 수혜도 상대적으로 올해에는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없어진다, 악화된다가 아니라 줄어든다라는 개념이 좀 더 정확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이 수요의 부진이 있기 때문에 옐런 의장을 포함한 FRB 의원들도 금리를 쉽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상대적으로 물가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 망쳐버리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주택시장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의 이제 핵심은 뭐로 봐야 될까요?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이 없더라도 미국 주택시장이 둔화되더라도 미국에서 쓸 수밖에 없는 한국 제품들, 또 미국 내에서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쓰임새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종목들, 미국의 공장이 넓어지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여전히 IT, 그리고 자동차의 부품,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미국의 산업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여기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관심 종목은 우리 시장 내에선 여전히 이 종목들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더 꺼려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뭔가 종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차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챙겨놓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하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 외국인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의 시장 대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났던 일종의 니프티 피프티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만약에 투자를 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바이앤홀딩 전략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거나 아니면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점점 낮춰가는 것이 시장에 대한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종목들에 대한 얘기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